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BA라고 하는 응용행동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3년경에 ABA 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내용이 워낙 많지만 줄여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ABA 행동의 이해나 발생 원리, 기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BA라고 하면 흔히들 행동 문제 행동을 고치는 기술을 생각하시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 PB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다. 벌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원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낙인이 없는 개입, 그리고 ICF의 참여중심 관점과 다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그 사람의 결함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행동치료, Behavioral Therapy입니다. BT라고 하죠.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의 관계를 직접 다루는 겁니다. 그 위에 생각의 교정을 더한 것이 인지행동치료 CBT입니다. 또 그 위에 생각을 바꾸기보다 수용하고 가치를 향해 행동하는 수용전념치료 ACT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ABA입니다.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흐름인데요. ABA는 그 행동주의 토대를 임상과 교육 현장에 응용한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치료학과에 가면은 제일 먼저 행동을 정의하게 되는데, 행동이 뭘까요? 착하다, 성실하다, 어렵다, 이런 말들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즉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동은 보고 쓸 수 있게 다시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착하다는 더 구체적으로 친구가 넘어지면 다가가 일으켜준다 로, 성실하다는 정해진 시각에 스스로 숙제를 시작한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쓰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게 안되면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봐도 다르게 기록을 하게 되고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다면 그러면 행동을 잴 수 있습니다. 행동은 빈도, 강도, 지속시간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한 번에 얼마나 오래 가는가, 강도는 얼마나 센가, 그리고 빈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즉 횟수로 세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관찰 기록이 가능해야 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우연이 아니라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특정이 바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출발점입니다. 빈도, 지속시간, 강도 외에 지연시간이나 비율도 쓰게 되는데 어떤 차원을 고를지는 표적행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연적 행동, 즉 겉으로 드러나서 직접 볼 수 있는 행동, 예를 들면 걷기, 먹기, 읽기, 물건 던지기입니다. 반대로 내면적 행동은 직접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기억하기, 감정, 사랑, 집중하기 같은 것입니다. ABA는 이 내면적 행동도 행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면 행동까지 행동으로 일부러 보는 것이 극진적 행동주의 입장인데요. 다만 임상에서 다룰 때는 집중처럼 모호한 내면 상태를 눈을 자료에 두고 있는 시간처럼 관찰 가능한 지표로 바꿔서 측정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행동을 측정 가능한 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 결정주의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환경,
내면적인 행동인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적인 행동, 그리고 내면적 행동, 이 세 가지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환경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ABA가 선행자극과 후속 결과를 조작해서 행동을 바꾸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치료의 행동의 원리는 어디에서 쓰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특수교육에서 기능적인 기술을 가르칠 때, 정신의료 재활에서 공격 행동이나 치료 수능을 다룰 때, 일상에서는 습관이나 야뇨 같은 아동 문제, 아동학대, 사고예방, 나아가서 기업의 직무수행이나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행동의 법칙은 장면을 가리지 않는다. 교실이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운동장이든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행동치료의 시작은 관찰인데요. 잘 보는 것이 거의 절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관찰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앞뒤 맥락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실증적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관찰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언적 유용성입니다.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성입니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쉽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는 좋은 측정의 속성인 객관성, 신뢰성, 타당도와 직결이 됩니다. 특히 예언적 유용성은 관찰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능 가설로 이어진다는 관찰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행동치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관찰의 틀이 있습니다. A는 선행사건,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B는 behavior, 행동 그 자체, C는 consequence라고 후속 결과,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 즉 강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치료는 A를 통제하거나 C를 바꿔서 행동 B를 개선을 합니다. 이 A, B, C를 3유관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기능평가와 중재설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C, 후속 결과가 행동을 유지시키는 방식, 즉 정적이냐 부적이냐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능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동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행동의 기능, 즉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는가는 보통 4가지로 나눕니다. 관심, 사람의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나 벗어나는 것, 싫은 과제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획득,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얻으려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각 자극, 그 자체의 감각이 좋아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아이라도 한 아이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있고 다른 아이는 싫은 과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즉, 기능은 행동을 유지시키는 강화의 출처입니다. 관심, 획득, 감각은 전적 강화, 회피는 부적 강화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동이라도 기능이 다르면 거기에 따른 중재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능 기반 접근의 형태 기반보다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행동 하나를 관찰을 하면 4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배경사건,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건, 행동 그 자체, 그리고 뒤따르는 후속 결과입니다.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배경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재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고 미리 예방을 하고 대안행동을 가르치고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핵심은 문제행동 하나를 배경사건, 선행사건, 행동 후속 결과 같이 4군데서 동시에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배경사건은 동기조작, MO라고 하는데요. 같은 선행자극의 힘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그리고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개입하는 다요소 중재가 PBS의 표본 형태입니다.
PBS는 치료 관점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벌주기에서 예방과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으로, 행동의 형태에서 기능으로, 사고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일률적인 적용에서 개별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이를 알아야 하우가 나온다 입니다. 왜 그 행동을 하는지 기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정보의 근거에 존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능평가에서 가설로 다시 기능 기반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 PBS의 존재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PBS의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로 행동과학입니다. 행동은 학습된 것이므로 다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실용적 존재입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상황적 적합성을 중요시합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입니다. 모두가 협력해 대상자에 접근하는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넷째, 체계적 조망입니다. 과학, 실용 가치를 하나의 틀에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타당도와 맥락 적합성입니다. PBS는 효과가 있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가, 당사자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함께 묻습니다. ABA를 공부할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원칙, 처음에 배운 원칙인데 죽은 자의 법칙입니다. 죽은 자의 법칙은 죽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가만히 있기, 뭐뭐 하지 않기, 좋은 행동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산자의 법칙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뛰지마가 아니라 복도에서는 걸어요. 그만 봐가 아니라 약속 시간이 되면 TV를 꺼요 로 바꿉니다. 무엇을 하지 마가 아니라 무엇을 해로 바꾸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표적 행동과 대체 행동은 능동적이고 관찰 가능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문제 행동 제거가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하는 대체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AB의 존재 치료를 보면은 크게 9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대상자를 선정하고, 두 번째, 대상자의 표적 행동을 선정하고, 세 번째, 그 표적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네 번째, 중요한 그 표적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와 분석입니다. 왜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기능평가 분석에 따른 중재 전략을 세우고, 여섯 번째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일곱 번째로 회기별 내용을 작성하고, 여덟 번째로 중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홉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일반화와 유지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능평가가 전체적인 갈림길이고, 여덟 번째에서 아홉 번째로 갈 때 진전도 그래프로 형성 총괄평가를 한 뒤에 일반화를 점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평가하고 수정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순환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행동은 보고 셀 수 있게 정의를 한다.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둘째, 행동은 ABC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셋째, 같은 행동도 기능이 다르면 존재가 달라진다. 넷째, 좋은 목표는 하지 않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섯째, 벌이 아니라 기능을 알고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 PBS다. 이 다섯 가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행동지원의 다섯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도움 요청을 받고 배경 정보를 모읍니다. 두 번째, 기능평가를 합니다. 행동을 조작적으로 기술을 하고 면담, 관찰, 필요하면 기능 분석까지 합니다. 셋째,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번째,
지원계획 수립안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부모와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가를 합니다. 진전도 그래프를 보고 수정한 뒤에 2, 3주 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합니다. 이 다섯 단계가 행동조제계획, PIP의 표준 절차입니다. 두 번째 단계 기능평가가 모든 설계의 근거가 되고, 다섯 번째 단계 데이터가 다시 앞 단계를 수정하게 하는 순환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차는 면담, 관련자에게 물어 가설을 제안을 합니다. 가설이 분명하면 바로 계획, 실행으로 하면 됩니다. 가설이 불확실하면 2차로 직접 관찰, ABC 기록이나 참전도로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도 불확실하면 3차로 기능 분석을 하고 조건을 직접 조작해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어느 단계든 계획 실험 후에 효과적인가를 묻고 효과가 없으면 수정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걸 단계적 평가라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기능 분석이지만 비용과 시간 대비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면담과 관찰만으로 가설이 분명하면 거기서 행동 지원하고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기능평가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담은 간접평가입니다. 관련자에게서 들어서 가장 빠르게 가설을 제안을 합니다. 둘째는 직접 관찰입니다. 기술적 평가라고도 하는데 ABC 기록과 산정도로 실제 패턴을 보면서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셋째는 기능적 분석으로 실험적 평가라고 합니다. 조건을 직접 조작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간접에서 기술, 실험으로 갈수록 확실성이 커지고 새 방법의 결과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가설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간접 평가 방법 중 면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물을까요? 일단은 네 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행동이 일어나는 조건과 안 일어나는 조건을 찾고 행동을 유지시키는 결과, 즉 기능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이걸 요약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교사, 지원 스텝, 부모, 가족, 그리고 가능하면 당사자 본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담의 목적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설을 세우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FAI 같은 구조 면담도 구도 가설 생성이 목적이고 면담이 제안한 가설을 직접 관찰이 검증합니다. 물론 둘은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은 재에서 셀 수 있게 조작적으로 정밀하게 됩니다. 관심 행동마다 양식이나 빈도, 기간, 강도의 4차원으로 명확히 기술하게 됩니다. 아래쪽은 예시입니다. 앞쪽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배경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경사건은 멀리 있는 방아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행동 직전이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처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들입니다. 복용 약물이나 통증 같은 신체 상태, 수면 식사, 하루 일정 변동, 함께 있는 사람의 수, 관계의 질 등입니다. 이 배경사건이 곧 동기조작, 애모입니다. 같은 선행 자극이라도 강화의 값과 행동을 끌어내는 힘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배고픔, 수면 부족, 통증이 대표적인 변인이고 아침을 걸은 날 오전에 문제 행동이 더 많은 것, 이게 배경사건의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선행사건입니다.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때 잘 일어나는가의 패턴입니다. 직접 선행사건은 변별자극, S, D의 성격을 띱니다. 시간, 장소, 사람, 활동의 규칙성을 찾으면 그게 곧 선행사건 존재, 즉 예방의 구체적인 표적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되겠지만 아이의 어떤 행동들이 꼭 무엇을 위한 걸까요?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결과를 보면
이 문제 행동의 기능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고함치고 던지면 실현 과제에서 벗어나니 해피의 기능이 있고요. 친구를 꼬집고 물건을 얻으면 획득의 기능이 있고, 책상을 두드리는 것은 교사나 또래의 관심을 받는 관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팔을 긁어서 가려움증을 줄이면 감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의 행동도 기능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관심이나 획득 감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적 강화, 회피는 부적 강화에 해당합니다. 겉모습이 같아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 중재 설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왜 그러면은 문제 행동을 할까?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문제 행동이 가장 효율적이라서입니다. 아이에게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칠 대체 행동을 문제 행동보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걸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 대체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을 반응 효율이라고 합니다. 즉 노력, 즉시성, 강화효, 태형 법칙에 따르면은 행동은 상대적으로 더 이득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대체 행동이 비효율적이면 아무리 가르쳐도 아동이 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중재의 출발점은 없애기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행동이 하던 그 기능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체행동으로 바꿔서 가르쳐주는 거죠. 회피 기능이면 도와주세요, 잠깐 쉴래요 를 카드로 요청하게 하거나 과제의 난이도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관심 기능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손을 들어 요청을 하게 하고, 획득 기능이면 빌려줄래? 라고 묻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능적 등가 대체 행동입니다. 같은 기능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FCT의 핵심 원리입니다.